온라인으로 새로운 사업과 부업을 배우는 수많은 사람들이 1개월에서 3개월 안에 포기하고 1년에서 3년 안에 실패합니다. 대부분의 실패를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자금의 흐름을 통제하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 어떤 것을 해도 돈은 일단 무조건 벌립니다. 계속 더 상위의 개념을 배우려고 하는 한 그것을 통해 들어오는 소득 자체는 매일 커질 수도 있어요. 다만 더 많은 소득을 번다고 해서 더 많은 돈이 통장에 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통장에 돈이 마르지 않게 하는 법은 가장 배우기 싫어하는 1순위이고, 소비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운영하는 사업에 사업 운영 자금도 없고 유보금도 없는 사업을 하게 되면서 망해가는 줄 모르다가 한 번에 터지게 되는 거죠. 결론은 소비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무료로 소비하려고 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소비 규칙, 돈 사용 규칙을 익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질적인 내 사업 경영하기, 주제별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 사용법을 익힐 거고요. 두 번째는 실제 내 통장에 정산되지 않는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이고요. 세 번째는 일시불이 불가능하면 사지 않는다 이고요. 네 번째는 사지 말고 렌트하라 이고요. 다섯 번째는 4대 4대 2의 비율에 맞게 운영자금을 관리한다 입니다. 첫 번째 주제, 대출 사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에도 사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본가가 되는 규칙은 나는 대출하지 않아야 하며 나의 것이 대출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나는 내 개인 신용을 통한 대출을 뜻하고요. 나의 것은 내가 아닌 나의 사업체 혹은 나의 부동산 등등을 말합니다. 즉, 담보를 통한 대출만 일으켜야 하며 이로 인해 쌓인 대출은 오직 자본 증식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규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업에 대해 배우고 있으니 사업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개설을 하게 되면 각종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때의 비율은 통상적인 매출의 3분의 1에서 6분의 1입니다. 그런데 매출이 없거나 작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지원금 개념의 대출이 있고요. 이자는 시중 금리를 반영한 할 수 있는 최저한의 금리대로 최소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가능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품을 특례 보증 대출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예산을 짜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러한 대출은 시기만 잘 타면 코로나 시절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빵원이어도 가능했었고, 지금은 매출이 작더라도 확실한 소득 형태만 증명할 수 있다면 높은 확률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출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업을 할 줄 모르는 일반 사람인 경우인데, 왜냐하면 이들은 이것을 개인 용도나 소비 지출로 대부분을 사용합니다. 이러면 당연히 망하겠죠. 두 번째 망하는 경우는 이러한 자금을 직원을 채용하는 데 쓰거나 사무실 비용을 지불하는 데 쓰는 겁니다. 이래도 망합니다. 올바른 대출 사용법은 이러한 돈을 보냈을 때 무조건 거의 확정적으로 더 큰 돈으로 되돌아오는 경우에만 써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주문이 한 번에 1,000건이 들어와서 해당 상품을 구매하는 용도, 이미 확정적으로 주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재고를 사서 보내주면 정산이 될 때쯤 어떻게 되죠? 네, 대출금이 수익률만큼 붙어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 규칙을 지키면서 몇 번만 나갔다 오면 대출금이 2배에서 5배 뻥튀기 한 상태로 사업 운영 자금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사용할 때에는 확정된 매출을 일으키는 곳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직원도 채용을 하고 사무실 비용과 마케팅도 해야 되는데 쓰지 말라는 건가요? 네 돈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원을 채용해서 교육도 보내주고 이것저것 복지해주면 그 직원에게 투자한 것 이상으로 우리 회사의 매출에 보탬이 될 확률이 몇 %일까요? 물론 회사가 크려면 이런 직원과 사무실에 투자를 해야 하고 수많은 시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는 대출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돈으로 해야 합니다. 내 돈으로 하면
그것은 좋은 경험이 되고 좋은 수업료가 됩니다. 대출로 하면요, 어떤 경험을 하던 그것은 빚이 됩니다. 특히나 고정적인 지출로 쓸 경우에는 언제나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나마 마케팅에 쓰면 중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고정 지출은 보통 계약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이 점에 주의해서 대출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실제 내 통장에 정산되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대출 사용법에서 확정된 매출이 아니면 보내지 말라고 했죠.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미 확정된 매출이 발생해서 정산 예정 금액이 있고 그 정산이 되면 내가 쓴 금액 대비 수익률과 수익금이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내 통장에 지금 정산이 되어 있나요? 아니요. 아직 정산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여러 가지 계약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항상 정산되기 전에 다음 것을 계약하게 되고 계약이 많아질수록 고정 지출은 점점 커지며 나중엔 고정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사업을 하게 됩니다. 돈을 위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을 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의 뜻이 이런 겁니다. 고정 지출과 생활비와 사업 운영 자금을 위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업 유보 자금과 생활비는 언제나 넉넉해야 하고요. 선택의 영역이어야 하지 필수의 영역이 되는 순간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일시불이 불가능하면 사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미래의 소득을 땡겨오는 형태의 소비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눠서 분납하는 계약을 하거나 할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정 지출은 나의 소득 수준을 무시한 채 나에게 적용이 돼요. 소득 수준의 일정한 비율을 계속해서 지출하고 비율이 모자라면 채우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은 돈이 모이지 않고 모자라게 되는 겁니다. 월 1억을 벌어도 남들보다 집과 차의 크기만 커질 뿐 고정비를 감당하기 위해 하루 12시간 또는 그 이상 일해야 하는 형태에 똑같이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지라는 건가요? 평생 갖고 싶은 차나 집 어떤 것들을 소비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요. 이러한 것들을 무료로 소비하라는 겁니다. 삶의 수준보다 삶의 질을 먼저 올리면 됩니다. 그럼 무료로 소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네 번째 주제, 사지 말고 렌트하라입니다. 삶의 질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표적으로 가지고 싶어하는 것, 집과 차뿐만이 아니라 그 밖에 모든 것을 가질 때 사지 말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규칙, 일시불로 살 수 없으면 사지 말고요. 일시불로 살 수 있을 때에도 사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죠? 일시불로 살 수 있을 때 렌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무료로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공짜로 소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1억짜리 차를 가지고 싶을 때 리스를 이용하면 한 달에 160만 원이 듭니다. 이때 우린 이 1억을 가지고 부동산 거래를 일으키거나 배당 소득을 일으켜서 한 달에 약 3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이자를 내고 배당 소득세를 내도 한 달에 월 리스 이용료 이상이 남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네, 같은 돈이 있을 때 그것을 일시불로 구매하면 남는 것이 없지만 그것을 투자해서 현금 흐름을 일으키면 가지고 싶은 것을 공짜로 쓰고 덤으로 현금 흐름까지 생긴다는 겁니다. 사치는 가장 나중에 하거나 공짜로 부릴 때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 소비의 비율을 4대 4대 2를 지켜라. 사업소득이 생기면 지금 당장 종합과세율이 18%에서 24%에 해당이 되더라도 40%를 빼놓는 습관을 미리 가지라는 겁니다. 돈은 감성으로 쓰게 돼요. 사람이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감성 지능이고 이 감성을 통제하는 능력, EQ 지능입니다. 그래서 미리 40%를 세금으로 빼놓으셔야 하고요. 나머지 40%는 온전히 내 사업에 재투자해야 하고 나머지 20%만 내가 갖습니다. 내가 원하는 생활 수준이 있다면 사업 소득의 50%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20%에 해당되는 금액이 커지도록 사업을 더 성장시키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경영하기라는 파트였고요. 다섯 번째는 마지막 챕터 확장하기입니다. 우리가 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 사업을 하다 보면 부가적인 사업이 연쇄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발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가적인 부분을 따로 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앞의 챕터들의 내용대로 똑같이 성장을 시키는 겁니다. 매출 내고 운영하고 경영하고 확장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매뉴얼을 구성하거나 프로그램 개발을 했을 경우 해당 매뉴얼을 상품화시키고 그 매뉴얼을 사업에 적용시키는 방법이나 사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사업화시킬 수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플랫폼에 상품 런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션 템플릿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판매한 후에 또 그 노션 템플릿 사용법을 강의하는 것을 서비스화 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만약 내 사업에 디자인이 필요해서 회사 내부에 디자인 부서를 만들어서 해결을 해 왔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키운 나의 디자인 실력과 직원의 디자인 능력을 살려서 디자인 외주를 받기 위한 홈페이지를 하나 제작해서 마케팅을 하면 디자인 회사가 하나 생기는 거겠죠. 또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랜딩 페이지나 홈페이지 제작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또 매뉴얼화해서 랜딩 페이지나 홈페이지 제작 대행을 할 수가 있고, 이러면 또 대행 회사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수입을 하다가 수입 대행사를 차릴 수도 있는 거고요. 물건을 3PL 창고에 맡기다가 자체의 브랜딩과 회사 매각을 위해 물류 창고를 만들었는데 이 물류 창고의 크기를 키워서 3PL을 운영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파생시킨 사업이 커지면서 생기는 부가적인 것들을 또 전문화시켜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즉 마음만 먹으면 무제한으로 확장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그 모든 걸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확장하는 법 자체를 또 매뉴얼화해서 나의 사장 직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에게 위임을 하면 실질적으로 나는 5개의 사업만 운영하지만 그 5개의 사장 직원들이 또 확장을 하여서 나의 회사는 25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확장의 개념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업 각 분야에 필요한 부분을 내가 캐치할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식 창업의 형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상품을 사고 판매하면서 사업의 구조를 익히는 경로도 있지만 처음부터 사업의 구조를 가지고 창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업을 확장하면서 부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를 상품화시켜서 개발을 할 수도 있지만 그 필요한 부분을 캐치해서 곧바로 대신하는 서비스로 시작을 해서 그 필요한 부분부터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사업화를 시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네, 여기까지 너무나도 잘 따라와 주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4가지입니다. 매출 내기, 운영하기, 경영하기, 확장하기. 이는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원론적인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최대한 담아내어 정리한 것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시던 이 4가지 원칙에 대입해서 실행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다시 지식 창업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 확인하시면 일정 기간 동안의 이벤트 확인이 가능하니 꼭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